수량 및 실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친 관에서의 난리 흐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는 첫 번째로는 거친 벽으로 만들어진 관에서 마찰 계수를 먼저 차원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수리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수리학이랑 유체역학, 여러분 유체역학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미 배우셨는데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 수리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랄까 좀 더 경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이언티픽하다고 해야 되나? 과학에 가깝다고 보면 수리학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컴퓨터가 더 많이 발달하고 결혼식보다는 그런 어떤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런 계산식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식이 조금 덜 사용된다고 보셔도 되죠. 어쨌든 그런 몇 가지 마찰 계수를 정하는 경험식에 대해서 여전히 사용되는 그 경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의 형태에서 관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직진관에서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관이 이렇게 휘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이 지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거친 벽으로 만들어진 관에서 마찰 계수를 차원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차원 해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원 해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의 어떤 특성들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제가 차원 해석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관의 마찰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찰 계수라는 거는 저번에도 차원 해석에서 어떻게 했었죠? 마찰 F, friction coefficient 이렇게 했었죠. F를 뭐 우리 차원 해석을 통해서 F를 보여주긴 했지만 뭐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F를 마치 그 선형의 어떤 기울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상 마찰 계수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찰 계수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도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찰 계수가 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 저는 이 수업에서는 유도를 안 했지만 오일러 방정식까지는 유도를 했습니다. 오일러 방정식에서 마찰 계수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인데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 점성항, 마찰력에 관한 항 같은 경우는 매우 풀기가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큰 거죠. 그래서 연속체인데 실제로 점성을 결정짓는 건 뭐예요? 액체의 성질이죠. 점성이라는 액체의 성질인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에 기반하냐면 분자적인 그 특성에 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모멘텀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려면 그 점성항마저도 마찰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점성까지도 뭐라고 하면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풀 수가 없죠. 사실상은 뭐 여기를 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쉬었을 때 내가 뱉은 공기가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혹은 뭐 에어컨이 여기서 내려오는데 에어컨 바람이 이 방을 얼마나 시원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거 계산하는데 분자까지 계산하면 나이 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찰 계수는 그러니까 마찰을 고려할 때는 점성이 너무 분자적인 거다 보니까 조금은 더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마찰 계수를 좀 경험적으로 도출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경험적으로 도출하려면 상호관계를 찾아야 되겠죠. 각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차원 해석을 통해서 마찰 계수를 얻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이 실험에서 마찰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는 첫 번째는 전달 능력, 그 다음에 평균 요소, 그 다음에 관의 크기, 거칠기, 밀도, 점성 등이 중요하겠죠. 그 외에 뭐 다른 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 근데 관이니까 우리가 주로 대상이 물이 흘러가는 관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다면 파이는 여기 이제 전단 나타낸 거죠. 무차원 난 이 파이라는 거 혹은 f라는 이 펑션을 찾고 싶어요. 얘네들은 이제 제로가 돼야 된다. 몇 개의 변수가 있어요? 쳐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 다음에 밀도가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뭐예요? 운동학적 문제가 아니라 동력학적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다이나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력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수는 몇 개예요? 세 개의 변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 개의 무차원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복 변수를 쓸 거는 역시 매스가 있을 거고 시간이 있을 거고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질량을 대표하는 애는 밀도로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시간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속도가 있으니까 그 유속을 시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가장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는 그냥 여기서는 랭스가 되겠죠. 랭스를. 요것도 될 거예요. 관에 어떤 요것도 될 수 있지만 관에 많이 있다면 관에 이제 뭐라 그러죠? 원주라 그래야 되나? 관에 이제 둘레도 어떤 길이를 대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왜 랭스를 했을까요? 랭스는 길이죠, 그죠? 길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관의 크기 다이아메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길이를 그냥 사용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길이도 있고 이 길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길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닿는 면적이 관의 마찰력을 대표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D를 여기서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차원 해석을 더해서 아주 매우 긴 관이라고 가능한다면 역시 이 다이아메타도 중요하겠지만 길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전체 마찰력을 고려한다면.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안 갖고 다이아메터 정도를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뭐가 남냐? 얘네들을 다 제거하면 전달 능력이 남죠. 얘네들은 이제 무차원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조도죠. 그죠? 거칠기 조도를 또 무차원화 시켜야 될 거고요. 뮤는 뭐예요? 점성이죠. 그래서 점성을 무차원화 시킬 겁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할 거는 전달 능력이겠죠. 전달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단위 면적당의 힘. 그죠? 그게 전달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의 힘이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차원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달 능력의 차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밀도니까 mass per cubic length가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속도가 되니까 length per time이 될 거고요. 그 다음 diameter는 길이죠. 그러니까 L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mass도 길이도 시간도 전부 다 차원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는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2가 돼야 되고요. A, B 넣어줬더니 C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차함수는 우리가 tau not over rho v square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아마 저번 그 차원 해석할 때 이미 유도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거 점성을 무차원화 시키면 뭐가 나와요? 점성 무차원화 시키면 레이놀즈 수가 나오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도죠. 조도는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크기, 그쵸? 어떤 그 랭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칠기의 길이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의 차원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다이아메타로 무차원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타우나 로브 스퀘어는 파이의 레이놀즈 넘버 그 다음에 상대 조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전달 능력은 이렇게 레이놀즈 수와 그 다음에 상대 조도를 통해서 쉽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타우낫은 로브 스퀘어 파이의 레이놀즈 넘버 2 오버 D니까 얘네와 얘네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 프릭션, 그쵸? 마찰 계수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파이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 조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잘 보시면 얘네들이 캔슬 되죠. 로 날아가고 V 스퀘어 날아가고 뭐가 돼요? 8만 남는 거죠. 8만 남는 건데 8은 파이의 어떤 함수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요? 뭐 길이와 뭐 크기와 상관없이 만약에 레이놀즈 수와 상대조도가 동일하다면 그 마찰력은 같하게 나타나야 된다. 마찰 개수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을 사면 준다 그랬죠. 상업용 뭐 코스브룩이나 이런 데서 관에 어떤 특성을 준다는 얘기는 관을 뭐 어떤 머티리얼만 정확하게 자기들이 주면 요만한 관이나 뭐 그걸 기준으로 레이놀즈 수랑 이오버디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마찰 개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건 이 프릭션 팩터, 즉 마찰 개수는 요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조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왼쪽은 프릭션 팩터고 요거는 레이놀즈 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냐면 E over D 요거에 따라서 즉 상대조도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근데 레이놀즈 수가 매우 작으면 상대조도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되었어요? 상대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난류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조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찰 개수는 상대조수가 있던 없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 지금 레이놀즈 수는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죠. 한 2100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난류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프릭션 팩터는 측류구 난류구 간에 레이놀즈 수가 작은 경우 당연히 이제 레이놀즈 수가 작으면 측류겠죠. 그죠? 그래서 F는 64오버 레이놀즈 넘버로 나타나게 되고요. 2100이 넘으면 이제 우리가 뭐 터뷸런스가 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냐면 여기도 난류가 있어요. 그죠? 2100이라는 건 이제 어떤 크리티컬 수, 공항에서 크리티컬한 수는 딱 여기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쯤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 얘보다 좀 더 많이 크면 난류고 얘보다 좀 더 많이 작으면 뭐야? 측류다라는 얘기죠. 이 주변에는 뭐야? 딱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근처에는 얘도 나타날 수 있고 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다. 물론 완벽한 조건에서 완벽하게 실험하게 되면 아마 이게 그냥 딱 크리티컬 수로 나오겠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풀면 한 2100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표에서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공식, 요게 스무드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스무드한 관에서의 프릭션 팩터. 여러분들이 매끈한 관의 프릭션 팩터도 배웠고요. 그쵸?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8장 9장에서 아마 매끈한 관에서의 프릭션 팩터를 계산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여기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실험을, 그러니까 그 거친 관은 이렇게 딱 공식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다양한 뭐 E over D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E over D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레이놀즈 수가 증가해도 프릭션 팩터가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도가 굉장히 높으면 어떻게 돼요? 조도가 굉장히 높으면 레이놀즈 수와 관계없이 그냥 마찰 개수가 높아지죠. 그냥 아주 평탄하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조도가 굉장히 작다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구간에서는 계속 줄어들죠. 마찰 개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 오히려 에피션시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레이놀즈 수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E over D 값 주고요. 레이놀즈 수 주면 찾을 수 있겠죠.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레이놀즈 수가 한 20만 정도 돼요. 그럼 20만이 여기니까 쭉 올라가서 요 점이고 그 다음에 E over D가 0.008 정도 된다면 요 값이 바로 프릭션 팩터 이쪽으로 가서 0.04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만약 100도씨 페런하이트 이게 셀시어스가 아니니까 끓는 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3인치 관을 통해서 레이놀즈 수가 8만 정도 되도록 흐르고 있다. 그럼 만약 관이 0.006인치스라면은
위에 균일한 모래가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고 되면은 1000피트를 흐르는데 수도 손실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관이 매끄럽다면 수도 손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와 얘를 가지고 E over D를 계산할 수 있죠. 상대 조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0.002예요. 레이놀드스 8만이니까 앞에 그림을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0.002면은 0.002죠. 그러니까 0.002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8만이라고 돼 있었죠. 8만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8만이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0.02 얼마 정도 되는 거죠. 0.021이라고 하면 이쪽 0.021 정도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0.021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 있죠. 레이놀드 수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가 V를 알 수가 있죠. 속도를. 그래서 레이놀드 수 곱하기 거꾸로 한 거죠. 레이놀드 수는 이제 속도 곱하기 길이를 그 점성으로 나눠준 건데 반대로 이제 이 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레이놀드 수에다가 점성을 곱해주고 길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쭉 넣었더니 2.36 feet per sec가 나와서 이게 유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속을 알면은 이제 수도 손실을 계산할 수 있죠. 수도 손실은 어떻게 했냐면 HL은 요 마찰계수 곱하기 L over D의 속도 제곱에 gravitational acceleration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숫자 집어넣었더니 7.3피트 정도 된다는 거죠. 7.3피트 정도가 수도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저게 없다 그러면 이제 관이 매끄럽다 그러면 관이 매끄러우면 우리 아주 가장 쉬운 공식으로 블라시우스 파워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다른 공식 사용해도 돼요. 매끈한 관에서의 프릭션 팩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라시우스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면 프릭션 팩터가 0.0188 0.0188을 넣으니까 어떻게 6.5피트가 나오는 거죠. 확실히 어떻게 돼요? 이 수도 손실, 여기서 나타난 수도 손실보다 매끈한 관에서 나타난 수도 손실이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가정을 보면 균일한 모래가 잘 표면 처리되어 있대요. 그렇죠? 균일한 모래가 잘 표면되어 있어요. 근데 모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모래로 항상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이건 범위가 넓어졌죠. 아까 그런 레인지뿐만 아니라 아까 나온 것들 말고 조금 더 상업용 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무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있는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한 게 왼쪽에 프릭션 팩터 있고요. 밑에 레이놀드 수가 있고요. 5번에는 이펙티브 러프니스, 즉 상대 조도가 있는 거죠. 상대 조도를 계산해서 여기가 이제 스무드한 놈들이고요. 여기서는 아주 풀리 러프 플로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트랜지션 존이 되는 거죠. 트랜지션 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리 값을 모른다라는 걸 영어로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잘 정확하게 이게 옮겨놨잖아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릭션 팩터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업용으로 주어지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무디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재료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가 있고요. 커머셜 뭐 스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블런 약간 터빙이 있고 재료에 따라서 머티리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E가 실제 조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0.12mm, 0.15mm, 0.18mm 이런 것들이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이아메터 인치가 있으니까 다이아메터 고려를 해서 거기서 렐러티브 E over D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프릭션 팩터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자료 보고 파이프 다이아메터가 10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10이면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 얼마 정도 되는구나 해서 E over D 찾을 수도 있고 프릭션 팩터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표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레인지가 없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근데 레이놀드 수를 고려하지 않았죠. 이 편은.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값을 찾아내거나 혹은 요 값을 쓰거나 아니 여기서 요 값을 해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다시 일로 가서 레이놀드 수에 맞춰서 또 프릭션 팩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 표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100 파렌하이트 100도 F죠. 이거 파렌하이트의 3인치 3인치 관을 통해서 레이놀즈수가 8만이 되다 그러는데 상압연관이 0.00. 아까랑 문제랑 똑같네. 그쵸?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냐면 E over D 주어졌으니까 0.2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 무디 다이어그램 전에 있던 무디 다이어그램 요걸 사용하는 거죠. 요걸 사용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값이 8.8피트. 그죠? 여기서 딱 다른 게 상업연관이고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상업연관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그저 간이 그냥 0.00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무디 다이어그램을 사용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상업연관이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8.8피트. 아까보다는 좀 커졌죠. 그래서 상업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간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예요? 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심플한 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관이 어떻게 돼요? 관이 동그란 관만 있는 게 아니라 네모난 관도 있죠. 어떤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특히 이제 에어덕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뭐 사무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송풍을 할 때는 네모난 관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려면 최대 용량을 만들려면 아마 네모난 관이 동그란 관보다 용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여기 만약에 이 천장에다가 관을 놓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딱 맞춰서 집어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데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돼?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원형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다른 형태 관도 존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뭐냐면 동수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동수반경은 뭐냐면 P가 뭐라 그랬어요? 웨티드 페리미터라 그랬죠. 웨티드 페리미터. 그러니까 윤변, 즉 물이 닿는 그 면적을 우리가 웨티드 페리미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웨티드 페리미터를 뭐냐면 A로 면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동수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채널에 내가 관이든 뭐 어떤 하천이든 여기에서 뭐냐면 모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마치 그 면적과 길이에 해당하는 그런 관과 같은 원형과 같은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반지름이 바로 동수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그 기계공학이나 그 뭐랄까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플랜트를 사용해서 인간들이 직접 만들어낸 관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 관이 거의 100% 다 쓸 겁니다. 풀리 다 쓰겠죠. 꽉 채워서 흘러가는 경우 많죠. 근데 이제 하천이나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인공하천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대기 중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자연하천 같은 경우 꾸불꾸불하고 뭐 폭도 바뀌고 뭐 깊이도 너무 얕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 경우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해서 표준화시키려면 우리가 이런 동수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력적 표현을 수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웨티드 파라미터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덕트라고 치면 그곳의 동수반경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원형관의 반지름을 찾아내면 돼요. 지금 뭐냐면 그 원형에서의 그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지름은 D는 diameter겠죠? radius가 아니라 원래 R이겠죠? R이 radius라면 근데 H를 제가 붙였으니까 이거는 동수반경이에요. 즉 근데 동수반경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요게 뭐예요? 파이 R 제곱이 면적이죠. 면적을 2파이 R. 요건 뭐예요? 요거는 원주죠. 원주로 나누고 물이 꽉 차서 흘러가니까 2파이 R로 나누게 되면 R 오버 T가 되죠. 그쵸? R 오버 T가 되니까 요것은 다이아미터의 4분의 1이 되죠. 즉 다이아미터는 4RH가 되는 거죠. 4RH가 되죠. 야, 여기서 틀린 걸 발견했어요. 뭐가 틀렸어요? 이 표현이 잘못됐죠. A 오버 P가 돼야 되죠. 그쵸? A 오버 P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즉 다이아메터는 동수반경의 4배다라고 하면 레이놀즈 수를 계산해서 무디 다이어그램의 마찰 계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난류에 한해서 적용되고 측류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적용한 예제를 보시면 공기의 압력이 101kPa이고요. 온도는 15도씨고요. 길이는 600m인 가로 세로 50mm, 세로 300mm인 사격권 관을 3m/s로 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압력 강화와 수도 손실을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이드롤릭 레디어스 계산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돼? 0.45mm, 0.30m를 P, 웨티드 파라미터 꽉 차서 흘러가니까 이 전체 길이를 다 합치면 되죠. 그래서 0.090이 하이드롤릭 레디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놀즈 넘버는 어떻게 돼요? 이 하이드롤릭 레디어스를 가지고 4배를 해준 거, 그것을 우리가 다이아메터로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이아메터로 놓고 계산하게 되면 73,950이 나오죠. 자, 이제 73,950이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끈한 관이라고 그랬죠? 매끈한 관이라고 그랬으니까 푸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무디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뭘 해도 돼요? 우리가 공식이 알죠? 프릭션, 앞에서 나 매끈한 관의 프릭션 팩터의 공식을 레이놀즈 넘버를 알 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값에다가 넣어서 찾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무디 다이어그램을 여기서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 손실을 내니까 여기다 F 넣어주고 L 넣어주고 D 넣어줬더니 14.5m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압력 강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수도 손실에다가 감마, 로지를 겹쳐준 것이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압력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강화가 이렇게 표현이 돼서 로지 HL이 돼서 174 파스칼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 무디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어떤 관의 어떤 손실수들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몇 가지 마찰에 관련된 경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과 관계된 경험식들이 있는데 뭐 헤이즌 윌리엄스 공식이라든지 매닝 공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이 재료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식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발달되고 여러분 계산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그냥 매끈한 공식의 관, 그냥 거칠은 관의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만 뭐 20년 전, 30년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이방마늘보다도 훨씬 컸겠죠. 이방마늘도 훨씬 크니까 그거 못 갖고 다니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표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헤이즌 윌리엄스 공식이라든지 매닝스 이퀘이션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매닝스 이퀘이션은 주로 개수로에서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환경공학에서 그러니까 관수로도 많이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관수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발전기에 냉배수를 뭐 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냉배수를 배출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걸 설계하고 냉배수를 놓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을 대규모로 A라는 지역에서 B까지 했을 때는 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로 그런데 우리가 개수로가 조금 더 편하겠죠. 꽉 막고 보내는 것보다 위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보내는 효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쉽고 또 아무래도 멀리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보내고 싶은 게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닝스 방정식을 개수로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관수로보다. 그래서 매닝스 방정식은 뒤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뒤에서 개수로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V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이제 US 커스터머리 유닛을 사용할 경우는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 유닛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V는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드롤 레디어스와 슬로프, 이게 S가 되겠죠. 슬로프와 관계 있다. 에너지 슬로프와 관계 있다.
그렇게 해서 유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면적이 넓으면 유속이 빨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가 커지면 또 유속이 빨라질 거죠. 그래서 그런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공식을 또 사용합니다. 매닝스 공식에서 프릭션 팩터를 또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식들까지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간의 형태에서 수두 손실을 계산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건 어떻게 돼? 그냥 모든 간이 뭐 동그란 간이건 네모난 간이건 쭉 계속 있는 거에 대한 파이프에 관한 이 프릭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이프가 단지 그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휠 수도 있고 각이 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여러분들 뭐 필요해요? 밸브를 껴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열었다 닫았다 해준다는 건 뭐예요? 단면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단면을 바꿔준다. 그 다음 휘는 건 뭐예요? 휘는 것도 단면이 바뀌는 거죠. 사실 크로스 섹션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각이 지는 것도 크로스 섹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 변화가 발생할 때 수두 손실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형태. 자, 그래서 만약에 관이 엄청나게 길어. 한 1km, 10km 가는데 한 번 휘었어. 그 크게 문제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관의 크기가 한 뭐 10cm 관이라고 합시다. 10cm 관인데 그게 한 1km씩 갔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꺾여서 가요. 그런 경우는 여기의 단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전체 길이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국부 손실을 무시해도 됩니다. 국부 수두 손실을. 하지만 관의 길이가 짧아요. 뭐 한 5m, 3m에서는 관이 탁탁탁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이프가 단면 변화. 즉 단면 변화는 얘기는 중간에 방해물이 있다는 얘기죠. 장애물이 들어간다면 에디라는 놈이 생겨요. 에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와류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펌프가 나왔다. 이렇게 볼록 튀어났다. 중간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잘 가다가 얘 못 가죠. 그죠? 얘 못 가니까 일로 올라가죠. 일로 모이죠. 몰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관면 수축이 되는 거니까 빨라지겠죠. 빨라지면서 가속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이 없죠. 여기는 뭐야? 압력이 굉장히 낮게 되겠죠. 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이 확 들어와 버리죠. 확 들어오는 현상.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에디, 와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와류가 있으면 이제 수두 손실, 에너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마 여기 물이 못 들어가니까 압력 변화가 이 안에서 생길 거예요. 그런 압력 변화가 생기고 또 이게 팽창될 수도 있어요. 팽창되면 여기서 슉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와류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요거는 가속되는 경우고 요거는 감속되는 경우죠. 잘 보시면 여기는 단면이 넓다가 줄어드니까 가속이 되고 여기서는 단면이 작다가 단면이 커지니까 감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속이 되는 경우가 여기도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요. 여기도 에너지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에너지 손실이 더 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로스를 얘기할 건데요. 자, 헤드로스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 이렇게 있었겠죠. 만약에 뭐라 그럴까? 그 관의 마찰이 없으면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그렇죠? 똑같겠죠.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에너지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돼?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 내려가야 되죠. 델타 P만큼 손실된 양만큼. 자, 그럼 관에 의한 손실을 무시한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라인이 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요만큼의 수도 손실이 생기면 이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냐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면이 바뀌죠. 단면이 바뀌면 여기서 급격하게 수두가 손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실 수두된 것이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쭉 리니어하게 사라지겠죠. 이거는 관의 마찰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에 의한 거, 여기서 떨어지는 것도 관에 의한 거, 요거가 이제 국부 손실이 되는 거죠. 국부 손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에디가 생김으로써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관에서의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자, 그거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주로 아까처럼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자, 요런 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솟아내는 거죠. 요 에디가 생기면서 뭐냐면 에너지가 여기서 굉장히 빨리 디시페이트 되는 거예요. 디시페이트 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프로세스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손실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한 거죠.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과다하게 걸리는 거죠. 과다하게 걸려서 모든 압력이라든지 어떻게 에너지는 베르누이 방정식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압력 수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운동 수도가 있었죠? 속도 수도가 있었죠? 근데 모든 에너지가 다 속도 수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지죠. 그렇게 되면 뭐 폭발을 하거나 그런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레이놀즈 수가 높은 난류에서 국부 손실은 간단하게 속도 수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다른 수도,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난류가 굉장히 세면은 측류처럼 되지 않고 난류가 굉장히 쏟으면 어떤 요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부 손실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마 손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값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로스 코에피션트, 손실 계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두 손실 계수는 거칠기가 증가하면 증가하겠죠. 그렇죠? 관의 넘비나 요 어떤 뾰족한 형태가 늘어나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가 작아지면 또 증가하는 거죠. 오히려 커지면, 아까서도 보셨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찰계수 떨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찰계수와 같은 개념이니까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면 이 코에피션트 같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은 거의 상수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뭐 1이면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관의 형태에서는 뭐 상당히 이것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라서 실제로는 계산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연히 이제 뭐 밸브를 만들어 놨겠거나 아니면 뭐 관의 확장이 있을 거예요. 이건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더 많은 경우는 관에서 급격한 확장이 발생하는 경우, 확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감속이 빠르게 되겠죠. 여기서 그림과 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속, 즉 관의 확장이 확 되면은 단면이 넓어지니까 속도는 뚝 떨어지죠. 속도는 뚝 떨어지고 여기는 뭐가 돼요? 압력 제로죠. 압력이 뭐 감속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압력이 제로인데 이 근처에 와서 여기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속도수는 여기 전체 압력은 빠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박리가 또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에디 형태, 와리 형태의 이제 난류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고, 보통 요 간에 요게 50, 그러니까 요게 뭐 1m라고 그러면 하류 쪽으로 해서 한 50m까지도 영향을 주는 아주 꽤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헤드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KL이고 속도차, V1과 V2의 속도 차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제곱하는데 완전 난류인 경우에 얘는 그냥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 쭉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속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은. 왜냐하면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은 속도를 빼준 부분이죠. 속도를 빼준 그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에서 속도 수도를 빼주면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이 나오는데 이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은 속도 수도가 줄어드니까 여기 속도 수도는 요만큼이고 여기 속도 수도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여기서 왜 역류가 생기느냐 잘 보시면 얘가 얘의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운동수도는 놔두고 여기 어느 게 프레셔가 더 센 거죠? 이쪽이 프레셔가 더 센 거죠. 그렇죠? 잘 보시면 왜냐면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이 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름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런 박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무슨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기는 이유도 거의 비슷하고요. 뒤에 이제 국에서 웨이크가 생기는 프로세스도 어느 쪽, 후류 쪽의 압력이 그러니까 속도 수도가 제거된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이 커지면 백플로우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바운더리 레이어도 어떻게 돼요? 바운더리 레이어도 쭉 가다 보면 이제 서큘레이션이 생기죠. 점점 커지고. 그거 이유가 일어나는데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 안에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죠. 점점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증가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뭐가 돼요?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이 프레셔라든지 압력 수도랑 얘네들이 커져야 되죠. 압력 수도가 커지면 다시 백플로우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운더리 레이어 쪽에 서큘레이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런 박리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꼭 이렇게만 만드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뭐야? A에서부터 B까지의 물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에너지가 가능하면 안 떨어지는 게 좋겠죠. 수도 손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냐면 내가 더 큰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전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얘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얘가 없으면 손실이 줄겠네. 그렇죠? 관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실이 줄어들 테니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박리가 일어나는 걸 아주 천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천천히 관이 확장되면은 저런 박리가 안 일어나니까 뭐만 생겨요? 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그냥 마찰 개수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커지면 확 올라가주면 어떻게 되냐면 박리가 일어나면서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급격하게 관이 확장되는 것보다는 천천히 커지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천천히 커지는 경우에 벽에 의한 난로 에디가 함께 발생하면서 60도 정도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왜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커지면서 뭐만 존재한다 그래서 관에 의한 프릭션 팩터가 존재한다 그랬죠. 프릭션 팩터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에디는 안 생기지만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적이 없죠. 면을 영향을 안 받죠. 마찰계수.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난 만큼의 왜냐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그만큼의 벽에 의한 손실 수도가 발생하니까 여기가 60도 정도가 맥시멈 값이 나타나요. 세타에 의해서. 그죠? 세타에 의해서. 즉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가 맥시멈 나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손실 수도가 커지니까.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더 이게 맥시멈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건 뒤집힌 형태일 거고 180m니까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다가 오히려 커져요. 180도부터 뭐냐면 이제 내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커지다가 60도보다 더 작아지면서 쭉 내려가서 어느가 최대냐면 여기서 그렇죠? 7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확장돼서 7도 정도로 계속 확장돼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면 그게 효율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부프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300mm 직경의 관이 600mm 직경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결 부위에 20도의 각을 가지고 확장되고 있다고 치면 유량이 0.3 CMS이고 작은 관에서 압력이 140kPa였으면 큰 관에서 압력은 얼마가 될까라는 얘기죠. 이때 벽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무시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V300은 Q 오브 A 300이니까 4.23m/s고요. V의 식선들은 600mm 직경에서 흐르는 거는 1.06m/s가 되는 거죠. 이건 유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타는 20도라 그랬으니까 KL이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0.43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 표에 의해서 0.43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 중에서 큰 관에서의 압력을 먼저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요게 작은 관이죠. 작은 관을 이렇게 계산하고 큰 관이 이렇게 되어서 거기서 뭐가 더 있어요? 헤드로스가 생긴 거죠. 헤드로스. 자, 근데 단 여기서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는 관의 로스는 무시하고 여기서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HL은 어떻게 되냐면 KL 곱하기 V300 마이너스 V600 이렇게 공식 그대로 넣어준 거죠.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럼 수평으로 놓인 관이면은 위치 수준은 없는 거죠. Z300이나 Z600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무시하고요. 여기 압력 주어졌으니까 이 압력 넣어주고 요거는 뭐야? 큰 관에서의 압력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제 HL 손실 수두를 계산한 거고. 그럼 쭉 다 왼쪽으로 옮겨서 계산해 보면 14.6m가 나오는 거죠. 14.6m면은 여기다 9,800 곱해주면 143kPa이 나오니까 앞에서 얼마였냐면 얘네들은 140kPa이였어요. 그러니까 3파스칼 정도가 여기서 압력이 더 높아진 거죠. 커진 관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박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여기가 더 높으니까.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확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확장시켰으면 축소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주 넓은 지역에서 물이 흘러가다가 저기는 뭐 터널을 뚫어야 돼. 터널은 작게 뚫으면 작게 뚫을수록 어떻게 돼? 돈이 적게 들겠죠. 큰 터널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려한다면은 관은 작아지는 것이 또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에디라고 얘기 불렀는데 확장될 때 여기는 에디라고 불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 이 그림처럼 여기서 이제 쭉 가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엑셀러레이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엑셀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가속이 됐죠. 요 구간에서는. 왜냐면 여기는 원래 컨스탄트하게 흘러가다가 여기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엑셀러레이션이 생길 거고요. 여기 나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너 컨트랙터라는 것이 생깁니다. 요 위치를 전후해서 여기서 가속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정체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에디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에디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에디 때문에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이 못 가니까 뭐예요? 뭐가 되냐면 여기서 관이 좁아졌다가 커지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생긴 거니까 이 베너 컨트랙터라는 현상 때문에 커지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디셀러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레디언트 라인이 쭉 가다가 뚝 떨어져서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아까와는 좀 다르죠? 아까와 같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레디언트 라인 올라가죠. 하이드롤 그레디언트 라인이 올라가죠.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하이드롤 그레디언트 라인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단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드롤 그레디언트 라인이 쭉 들어서 여기서 에너지 손실 싹 하면서 디셀러레이션이 되면 뭐냐면 속도가 감속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압력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버스하게 아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라인은 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단면에 의해서 되는데 단면의 변화가 없으면 KL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동일하면 2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냥 관이에요. 얘네 단면이 1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1이라는 얘기는 1이면은 국부 손실이 없는 거죠. 국부 손실이 없으니까 거의 인피니티. 그러니까 뭐냐면 인피니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A2 over A1이 제로가 돼. 그럼 A2가 A1에 비해서 무지하게 작은 경우죠. 어떤 경우? 탱크에 관을 꽂은 경우, 저수지에 관을 꽂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2가 작고 관이니까 이쪽은 뭐가 돼요? 엄청나게 크죠. 소형강댐에서 내가 거기다 구멍 하나 내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때 국부 손실은 개수는 0.5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뭐냐면 국부 손실 개수가 거의 꽤 컸었어요. 그죠? 1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1이었죠. 그쵸? 얘는. 그런데 여기서는 최로 큰 놈이 0.5라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은 팽창되는 게 아무래도 더 손실 개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익스트림한 케이스. 자, 우리가 그러면 요런 케이스는 주로 연결 부위, 탱크에서 나오는 파이프의 연결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주 극한 예가 관이 축소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내가 이렇게 붙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너 컨트랙트가 여기 생겨가지고 KL이 0.5가 됩니다. 0.5가 돼요. 근데 요거를 뭐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으면 얘네를 부드럽게 만들면 되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종 모양이 되면 배너 컨트랙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배너 컨트랙트가 사라지면 손실 개수가 0.02, 0.04까지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배너 컨트랙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더 심한 애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형태.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이게 탱크가 있고 여기다 관을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용접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겠죠. 딱 맞춰서 세기도 쉽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꼽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만들기 힘드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너 컨트랙터가 더 크죠. 여기서 디셀러레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주 디셀러레이션이 커지는 형태들이 많아서 요 리인트렌트 형식에서는 좀 더 튀어나온 경우에서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면 아무리 배너 컨트랙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아마 유속이 손실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휘게 만들면 되겠죠. 안쪽이. 그러면 아마 손실 개수는 더 줄어들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의 수도 손실은 이렇게 관이 휘어져 있는 경우예요. 관이 휘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 얼마만큼이었냐 상대적인 길이가 중요하겠죠. 요 커베처와 요 레디어스와 요 관의 크기의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파이프가 천천히 굽어 있는 경우는 박리, 덕손실, 이차류가 함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딱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휘어 있으면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안쪽이랑 바깥쪽이 있으면 아니 이렇게 있다고 2차원이라고 봅시다. 2차원. 여기서 흘러가려면 이렇게 가죠. 그렇죠? 얘도 관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얘 부닥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생기겠죠. 이쪽은 좀 줄어들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또 여기는 이쪽으로 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손실 수준을 줄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르면서 뭐가 되냐면 박리도 일어나고 그죠? 제가 여기 압력이 생기면 압력이 리인버스 된다. 이쪽이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박리가 일어난다고 했죠. 박리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가죠. 삐져나가다 보니까 이차류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이 안에서 이렇게 이차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함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반경이 굉장히 커요. 반경이 굉장히 큰 경우는 벽 손실과 이차류에 의한 손실이 크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반경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박리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이차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경이 굉장히 큰 경우는 박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얘네들이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세타가 185도야. 즉 이 각도가 185도고 이 세타 45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KL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KL은 커진다는 얘기죠. 많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갈수록 요만큼 도는 거랑 요만큼 도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니어한 형태를 가져가지 않고 요 R오버 D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경우. 요때가 어떻게 돼요? 또 가장 최소의 손실 수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가 가장 좋겠죠. 돌리려고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설계할 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물을 보낼 때 가능한 한 각도를 적게 주면서 거기까지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기분 삼아서 휘어버리면은 상당히 손실 수준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예 꺾어진 형태에 관해서 있어요. 꺾어진 형태는 여기 그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꺾어진 형태는 여기 잘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딱 꺾어진 경우는 요 코에피션트가 1.1이에요. 1.1인데 우리 뭐 하고 싶으냐면 얘네들의 저걸 줄이고 싶죠. 손실수들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박리, 그 다음 2차류라고 그랬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냐면 판을 넣어줘요. 그렇죠? 플래트너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판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판에 따라서 이렇게 가던 애가 원래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방향을 바꿔줘 버리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간을 작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2차류도 줄어들고 박리도 없어지는 거죠. 특히 박리가 작은 경우에 많이 쓰는 거니까 박리가 줄어드니까 이런 형식으로 설계를 해서 또 에너지 손실을 줄여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보면 거친 벽으로 만들어진 관에서는 마찰 계수를 차원을 통해서 오늘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했고요. 그것들 외에 몇 가지 마찰 계수를 정하는 경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관이 꼭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수도 손실을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